그래서 첫 번째 챕터인 정보문화라고 하는 이런 단원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자신의 진로에 정보과학 분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규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정의하시오. 그러면 정보의 생산,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보화 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서비스 사회,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 또 그 전에는 공업화 사회, 또 그 전에는 농업화 사회, 그 전에는 수렵 채집 사회도 있었죠. 등등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구성원이 그러한 이 산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대형 마트에 가도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결제할 때 이럴 때 보면 전부 컴퓨터나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찍어서 계산한다든지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전부 컴퓨터와 연관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갈아탈 때 전부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을 예를 든다면 북한에는 아직 이런 환승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마트가 그렇게 정보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학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의 능력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이렇게 안 되는 나라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은 아직 정보화 사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이렇게 교재에서는 정의를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절대 다수의 구성원이 컴퓨터를 그리고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산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습득, 처리, 저장, 전달 등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루는 것 이런 것을 정보 과학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서 컴퓨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다가 네트워크가 더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정보 과학 기술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를 할 때 여기 지금 파일을 중요 단어,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록화 시켜 놓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와 함께 이렇게 보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비교하면서 검토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거기서 정보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기존 산업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면서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겠죠. 이렇게 정보화 사회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만간 현재도 몇 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 봤을 때 1.5단계 정도 우리가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그 안에는 차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과거의 자동차가 어떤 이 석유를 가공한 그런 에너지를 썼다면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급적 대부분 이런 전기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oT 초연결 사회가 돼야 되는데, IoT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들을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작동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점이 왜 그러냐면, 이런 사물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연결되죠. 개나 고양이 그 몸 속에도 이 IoT 칩을 심잖아요. 그리고 북유럽에는 사람 몸에도 심어요. 사람 몸에도 칩을 심어서 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카드나 각종 장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기 몸 속에 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을 들이대면 이 칩이 인식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IoT, 사물 인터넷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초연결 사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아주 중요해지겠죠. IoT가 되려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각종 장치나 센서가 정보를 보내줘야 그것을 받아서 컴퓨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센서가 붙어 있겠습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이 되려면 사람의 감각 이상의 얼마나 많은 센서가 필요하겠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통한 이런 많은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는 거예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상이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한 상상이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그러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보사회와 정보과학이다. 이러면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튼 원치 않던 정보사회에 살아가려면 정보과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없어요. 은행 지점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온라인 뱅킹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뱅킹을 하려면 자기의 인증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로그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기를 작동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각종 정보를 구해보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필요하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컴퓨팅 시스템에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가 이런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과학의 발달이
정보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과학이 다른 학문과 융합되어 발전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융합돼서 발전한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의학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원격 진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 외과나 아니면 그 내과적인 그런 위급 상황이 왔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지금 이 긴박함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건소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육지에 있는 큰 병원의 전문의가 화상으로 그 섬에 있는 보건소나 사람과 상황을 이 사이버 이 네트워크로 대면하면서죠. 네트워크로 대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되면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학이라든지 이런 학문과 융합이 돼서 얼마든지 새로운 발전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도 있고 각종 로봇에 의한 그 노인 이 요양보호라든지 뭐 등등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정보과학의 이론 분야에는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과 데이터 통신이 있어요.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자료구조를 간단하게 미리 얘기를 한다면 자료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 그림 데이터도 있고 소리 데이터도 있죠. 문자로 된 텍스트도 있죠. 이렇게 자료가 여러 형태가 달라요. 다양한 자료의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료의 구조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컴퓨터 구조는 컴퓨터도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펌웨어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도 안에 들어가 보면 주변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가 있잖아요. 그 중앙 처리 장치에는 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또 뭐 메인 메모리라든지 레지스터 등등 많은 그런 장치들 또는 그 재료들이 자원들이 연계해서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잔뜩 모여있는 그런 저장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 데이터 하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된 자료들의 집합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도 방대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컴퓨터 속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학교 업무뿐만이 아니고 회사 업무들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되거나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겠죠. 모든 이 조직의 운영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텐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텐데 그 프로그래밍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서 있게 명령들이 순서 있게 나열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명령어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행 순서에 맞게 명령어가 차례차례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앞에 나와야 되고 또 뒤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경우도 있고 바로 이런 이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구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을 구상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처럼 물리적인 장치 말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질 수 없는 것. 프로그램도 만질 수 없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존재하는데 만질 수가 없다고. 또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응용 능력과 운영 기술, 그 기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피아노가 있으면 그건 하드웨어죠. 그리고 악보가 있다. 그럼 악보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이런 작곡을 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작곡가의 머릿속에.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에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므로 그 종이가 악보가 종이라는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만질 수 있지만 정작 악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상, 그 음악의 실체는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보와 피아노가 있다고 해도 연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피아노를 두들길 수는 있지만 그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면 연주 전문가, 예술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러면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연주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 연주 자체가 소프트웨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오늘날에는 점점 덩어리가 커지겠죠.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그 방대한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거처럼 그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가 없고, 대량 생산되는 또 거대한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것을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은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컴퓨터가 탄생할 때 처음부터 네트워크로 연결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에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것도 유선망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무선망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 바탕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자, 운영 능력자, 슈퍼 유저나 유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보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컴퓨터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기술자의 능력은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정보사회와 정보과학, 이런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파일의 크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 시간에 다른 파일로 진도를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